오늘 잠깐 소개받은 대로 저는 연세의대 연세안병원이라고 하고요. 흔히 세브란스 병원이라고 알려진 병원이 안병원은 이제 연세안병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혹시 제 환자는 안 계시죠? 여기 계신? 그러시구나. 맞아. 한 분 여기 계신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주로 항암 치료, 면역 치료, 표적 치료 이런 거 치료하고 있고요. 특별히 이제 소개해 주신 대로 제가 이제 완화 의료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은 완화 의료 얘기는 안 나왔고요. 그래서 지금 항암제는 어떤 건지 제가 저희 병원에서도 이제 위암 관련해서는 강의를 계속 하고 있는데 항암제는 어떤 건지, 면역 치료는 뭔지, 표적 치료는 뭔지 이런 것들 좀 해드리려고 이제 제가 왔고요. 여기 또 이렇게 가족 같은 분위기니까 그냥 들으시다가 궁금하신 거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대부분 여기 암 환자분들이시고 가족들 중에 이제 암이 있으실 텐데요. 이게 이제 제일 최근 데이터입니다. 보시면 왜 사람은 죽게 되나? 죽는 이유를 이렇게 매년 1위부터 10위를 나누는데 다 예상하신 대로 암 때문에 죽습니다. 사람이 암 때문에. 근데 암 때문에 죽는데 보시면 지금 이 10만 명당 166명이 암으로 죽는 거예요. 그리고 그 2등이 이제 심장질환이거든요. 심장질환, 폐렴 이렇게 되는데 이 격차가 한 3배가 넘게 나죠. 3배 정도 나는. 그래서 압도적으로 암으로 사망하는,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사망하시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원인은 이제 암 때문에 죽는구나. 그럼 이제 사실은 제가 이제 건강하신 분들한테 강의할 때는 이런 결과가 발표가 되면 뭘 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보거든요. 뭘 해야 될까요? 만약에 내가 암이 안 걸렸었다라면 이런 데이터가 발표가 됐어요. 그럼 뭘 해야 될까요? 네? 네? 건강관리를 해야 돼. 그렇죠. 건강관리 해야죠. 또? 보험을 드려야 돼요. 네? 어떤 거요? 그렇죠. 암보험을 들어야죠. 암보험을. 왜? 암으로 다 사망하게 되니까. 저도 여러분도 많은 분들이 사망하는 이유가 이제 암이라는 거예요. 이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피해갈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암이라는 거는. 그만큼 우리 생활에 붙어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몇 기로 진단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가족 또 이렇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암이 제일 많이 생기나 봤더니 우리나라에만 특징적인 거예요. 남자, 여자 합쳐서 보면 갑상선암이 제일 많아요. 그럼 또 갑상선암은 왜 우리나라에 많나? 연구를 해야 되는데 연구를 잘 모르는데 어찌됐든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초류도 많이 먹고 갑상선 염증도 많이 생기고 이런 이유 때문에 생기는데 사실은 갑상선암이 걸리더라도 사실 대부분 완치가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걱정을 안 하고 가만히 놔둬도 돌아가실 때까지 이 갑상선암 때문에 돌아가시지는 않아요. 그런데 왜 1등이냐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이제 나라에서 건강검진 여자분들 이제 유방 건강검진 하잖아요. 하다가 이제 갑상선까지 다 해주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선생님들이 너무 기술이 좋아. 너무 잘 발견해. 그래서 너무 막 1mm, 2mm짜리도 요즘에 막 발견을 해요. 그래서 조직 검사하면 암이 나왔다. 또 암이라니까 또 이게 또 가만히 놔두기 또 그렇잖아요. 그래서 수술을 하고 막 그랬었는데 이제 미국에서 이제 막 이래도 되냐, 이거 꼭 진단해야 되냐. 미국은 왜냐하면 의료비 수가가 비싸니까 이게 검사 안 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나라의 특징적인 게 이 갑상선암이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는 이제 대장, 폐, 유방, 위 이렇게 됩니다. 남자, 여자를 보면 이게 이제 변하고 있어요. 좀 글씨가 작아서 죄송한데요. 3년 전만 해도 사실 남자에서 1등이 남은 위암이었거든요. 여자에서는 유방암, 갑상선암, 대장암, 폐암, 유방암, 위암 이렇게 순서로 바뀌게 되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미국에서는 제일 흔한 암이 뭘까요? 남자에서? 뭘 것 같으세요? 대장암. 예, 비슷합니다. 전립선암이거든요. 남자에서 제일 흔한 암이 전립선암이에요. 이게 서구화된 습관, 기름기 있는 거 많이 먹고 그러면 대장암이랑 전립선암이 많이 생기는데 이 전립선암이 이제 2등으로 올랐어요. 이제 막 호흡 한 3년 뒤, 5년 뒤에 다시 한번 또 저한테 강의를 만약에 하일레 요한병원에서 요청을 하시면 데이터가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아마 5년 내에
전립선암이 1등으로 갈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 이제 다른 암으로 완치가 되셨어. 나는 완치됐어. 하지만 또 이제 나이가 되게 되면 이제 전립선 남자분들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나이가 들면 많이 생기는 암인 거예요. 전립선은. 그래서 이렇게 바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전에는 이제 담배 때문에 폐암이 제일 많이 생긴다고 했는데 담배를 안 피워도 생기는 폐암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폐암이 이제 올라가기 시작했고 아마도 환경오염이 또 영향을 미쳐서 폐암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유방암 같은 경우에도 비슷해요. 우리가 서구화된 식습관을 하면서 기름진 거 많이 먹고 운동 좀 덜 하고 이러면서 이제 유방암이 계속 올라가겠네요.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 이제 또 생각해야죠. 아, 그러면 흔하게 생기는 암이 있으니 전립선암 검사를 해야겠구나, 유방암 검사를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이 바뀌면 아, 암이 시대에 따라서 흔한 암이 바뀌고 있구나. 아, 서구화된 식습관이 이런 거에 영향을 미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또 중요한 데이터인데. 그래서 지금 이제 한국이 정말 이제 기대 수명이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남자가 79.9세, 80세. 그리고 여자는 지금 85.6세가 됐어요, 벌써. 그래서 이제 정말 100세 장수 시대가 온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한 70대, 80대 되면 한 100세까지 살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여자가 85세가 되면 3명 중에 1명은 암 환자인 거예요. 엄청나죠? 3명 중에 1명은 암 환자가 되는 거예요. 85세가 되면. 남자도 80세가 되면 남자는 더 심하죠. 5명 중에 2명. 40%가 암 환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고령화 사회도로 접어들고 있잖아요. 그럼 암 환자는 그냥 우리 주변에 있는 거예요. 그냥. 5명 중에 2명, 3명 중에 1명이 암 환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 나이대가 되면. 그래서 엄청나게 흔한 게 암이다. 이렇게 다시 알게 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암이 진단됐을 때 그러면 어떻게 되냐? 암이 이렇게 흔한데 암을 피해갈 수가 없는데 거의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그렇게 해서 생각을 해보면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암이 진단되면 우리가 오래 생존, 암을 진단받고도 오래 생존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조기에 진단돼요. 조기에 진단이 돼야 암 환자지만 완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조기 진단. 그래서 보면 국한이라고 이제 병기가 1기, 2기, 3기, 4기까지 있는데 이 나라에서는 그거까지는 못하고 1기냐, 국한이냐, 국소냐, 원격전이. 그러니까 원격전이는 이제 4기라는 표현이고요. 국한은 1기, 그 다음에 국소는 1기, 2기에서 3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시면 이 방광암 같은 경우는 83%가 국한 병기, 한 1기 정도에 발견이 되고 지금 보세요. 췌장암은 1기가 10%, 2, 3기가 50%, 나머지 50%는 다 4기로 진단되는 거예요. 그럼 또 이건 또 왜 그러나 이런 걸 생각을 해야죠. 왜 그러나? 우리가 방광암은 어떻게 진단이 되실 것 같습니까? 방광 환자의 특징은 소변에서 피가 보이겠죠. 사람들이 피 하면 이게 딱 얼럿해지죠. 그래서 아, 내가 병원에 가봐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피만 나와도 이제 병원에 가게 되는데 이 췌장암 같은 경우에는 진행되기 전까지는 아무 증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검진도 안 해. 그리고 증상도 없어. 그러니까 증상이 생기기 시작해서 소화가 안 되네, 통증이 생기네, 뭐 이렇게 해서 병원에 가면 다 진행된 상태로 발견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직도 췌장암이 제일 예후가 나빠요. 그러면 제가 보는 위암은 어떻게 하나? 보시면 이게 이제 한국, 일본, 중국 발생률이 한국, 중국, 일본이 제일 많거든요. 아시아에서 제일 많은데 발생률이 10만 명당 20한 7명, 20 몇 명 이렇게 되고 미국은 10만 명당 4명이에요. 그럼 우리가 한 7배, 8배 많이 생겨요. 미국보다. 미국인보다 한국인에서 이렇게 많이 생기는데 사망률을 보시면 진단은 이렇게 높지만 사망률은 굉장히 낮은 거예요. 10만 명당 한 6명밖에 안 사망하는데 미국은 이 수치는 적지만 비율로 보면 저희보다 훨씬 높아서 한국에서는 진단도 많이 되지만 치료도 잘 된다. 그래서 엄청나게 저희가 치료를 잘 하고 있거든요. 이 사망률들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간, 폐는 아직도
아직도 최근 들어서 제일 좋게 이제 향상이 되지만 5년 생존율이 40%밖에 안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갑상선암은 98.3%다 완치죠. 근데 위암은 그래도 많이 높아요. 전 세계에서 정말 우리나라가 제일 치료 잘 하는데 한 78%가 완치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완치가 잘 되는 이유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빨리 진단이 돼서 빨리 진단이 되려고 그러면 결국에는 검진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췌장암 같은 거는 검진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제 진단을 못 되는 거고요. 어찌됐든 여기까지는 이제 암에 대한 이 기본적인 특징, 그다음에 이런 거 설명을 드렸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이 있으실까요? 네, 없으시면 네, 이제 치료에 대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치료를 하려고 하면 적을 알아야 백전백승이잖아요.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이제 백전백승인데 우리의 적에는 이제 암의 특징을 알고 우리가 흔히 아는 세포독성 항암제는 뭐고 표적 치료는 뭐고 면역 치료는 뭔지 제가 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암의 특징은 뭐냐면요. 정상세포가 있고요. 이 암세포가 있어요. 제가 이제 실험실에서 암세포도 키우고 이렇게 하는데 이 모양이 좀 달라요. 우리 이렇게 정상세포들, 정상인들은 어떻죠? 자기 역할들을 잘 하는데 근데 이 암세포의 특징은 막 무한 증식을 하는 거예요. 무한 증식. 조절되지도 않고 무한하게 계속 증식을 하고요. 실험실에서 저희가 이렇게 비커 같은 이렇게 플레이트에 키워보면 정상세포는 자라다가 옆 사람이 있으면 안 자라거든요. 그냥 자기 자리를 위치하고 있는데 이 암세포들은 막 자라요. 겹쳐서 자라고요. 막 무한 증식하는 게 이제 첫 번째 특징이고요. 두 번째는 이 우리 여기 다 정상세포들이 있는 거거든요. 입안에도 정상세포, 이 피부에도 정상세포, 이런 정상세포들이 있는데 이 정상세포가 딴 데로 가진 않죠. 근데 암세포의 특징은 자꾸 전이에요. 침투하고 전이에요. 그래서 폐에 있는 폐암세포가 간으로도 가고 뇌로도 가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이를 잘하는 전이를. 이 세 번째 특징은 이 암도 세포이다 보니까 영양소랑 산소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혈관을 막 만들어요. 그래서 암 환자들이 피가 많이 나는 이유는 이 혈관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혈관을 많이 만듭니다. 마지막은 이질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질성은 조금 어려운 개념인데요. 여러분이 다 한국인이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의 얼굴은 다 다르죠. 그게 이제 이질성인 거거든요. 저희가 이제 유전적으로 보면 대부분 한 99%는 유전자가 비슷해요. 얼굴을 나타내는 유전자는 한 1%밖에 안 돼요. 이게 바뀌는 게 흔하지는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암세포도 사실은 같은 위암이라도 여러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위암의 유전자가 다르고요. 또 웃긴 건 뭐냐면 위에서 발생한 위의 근본암이랑 폐로 전이됐을 때 암이 모양이 바뀌어요. 유전자가 바뀌어요. 이게 바로 이질성입니다. 이 이질성 때문에 우리가 항암 치료를 하다 보면 내성이 생겼네요. 약을 바꿔야 되네요. 이런 이유가 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암이라도 이 암 속에서 암 조직을 이렇게 떼보면 요런 유전자 가진 애, 요런 유전자 가진 애, 요런 유전자 가진 애들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항암제가 안 듣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런 네 가지 특징이 있기 때문에 요 네 가지 특징을 어떻게 하면 잘 공격할 거냐, 이게 이제 저희 의사들과 이 암과 싸움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포 독성 항암제가 이제 개발이 되기 시작을 했는데요. 보니까 이 세포는 정상세포든 암세포든 동일하게 세포 분열이라는 걸 해요. 하나의 세포가 다른 세포가 되려면 유전자부터 DNA라고 하는 것부터 2배가 돼요. 2배. 그래서 2배를 만들고 DNA를 복제하고 그 다음에 복제된 DNA를 잘라 가지면서 2개의 세포가 돼요. 이게 기본이거든요. 정상세포든 아니든. 근데 이게 암세포에서는 정상세포에서는 천천히 필요할 때만 조절적으로 되는데 암세포는 무한 증식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계속 증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생물학이 발전을 하면서 그러면 정상세포나 암세포들이 얼마나 어떻게 복제를 하냐, 이거를 단계를 막아보자 라고 이제 항암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유전자 DNA가 복제하는 거를 막아보자. DNA에다가 변형을 줘서 더 이상 복제가 안 되게 하자. 그 다음에 DNA가 이렇게 풀어지려면 조절 인자들이 있는데 그 효소를 억제하게 하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세포 분열을 못하게 하자. 이게 이제 항암제의 기전이에요. 이 기전은 아까 제가 계속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정상세포나 암세포나 동일하게 복제를 하거든요. 그래서 항암제를 쓰게 되면 이 단계를 막는 약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이런 항암제들이 있어요. 시스플라틴, 뭐 5-FU, 에토포사이드, 파클리탁셀, 도시탁셀 뭐 이런 약들이 있어요. 이런 약 항암 치료 해보신 우리 환자분들도 계실 텐데 이런 약들을 쓰게 되는데 이런 약의 특징이 암세포만 공격하는 게 아닌 거예요. 빨리 자라는 세포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작용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부작용이 생기냐? 빨리 자라는 세포가 영향을 많이 받는 거예요. 빨리 자라는 세포가 뭐가 있을까요? 네, 머리카락 빠지고 또 자라고 빠지고 또 자라고 길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머리카락이 빠지는 거예요. 또 네, 손톱, 또 우리 점막세포도 빨리 자라거든요. 입안 점막세포. 이 입안 막 피곤하면 입안 헐잖아요. 근데 또 이렇게 보면 또 금세 또 좋아지고 있고 또 어떤 게 있죠? 우리의 골수세포, 백혈구, 혈소판 이런 애들도 골수에서 빨리 자라거든요. 그래서 항암제를 쓰게 되면 요 빨리 자라는 세포들이 영향을 받아서 머리도 빠지고 입안도 헐고 구토도 하고 설사도 하고 방광염도 생기고 이런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요렇게 항암제를 하게 되면 세포독성 항암제는 항상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는 암세포와 정상세포를 생각을 해서 우리가 용량을 올리면 올릴수록 암은 잘 죽어요. 암이 안 죽으면 그냥 뭐 용량을 때려 부으면 돼요. 100ml 쓸 거를 뭐 1000ml 주면 암이 다 죽어요. 웬만하면. 근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정상세포도 다 죽죠. 환자가 죽게 돼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소화제나 뭐 다른 약과 달리 용량을 무한대로 증가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용량과 부작용을 잘 적절히 조절하는 게 저 같은 이제 종양내과 의사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암을 최대한 항종양학과의 효과를 하면서 정상세포는 안전하게 하자. 이게 이제 항암 치료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제 환자의 전신 상태가 중요하거든요. 여러분처럼 건강하셔서 이 강의도 들으시고 일상생활도 하시고 이러신 분들은 아무 증상이 없는 정상인 같은 분들은 이제 0이라고 해요. 근데 일상생활은 하지만 힘든 일은 못해. 그러면 그건 1이라고 하고요. 몸이 안 좋아. 피곤해. 그래서 침대에 한 50% 미만으로는 계속 있어야 될 것 같아. 이러신 분들은 50. 근데 침대 생활을 50% 이상 하는 사람은 3. 이러신 분들 중에서는 항암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침대에 계속 누워 계신 분들을 항암을 하다 보면 정상세포가 더 공격을 많이 받아서 항암제를 이겨낼 힘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 항암제를 잘 하려면 전신 수행 상태가 좋아야 되는 거예요. 최소한 네 발로 화장실도 가고 네 발로 걸어도 다니시고 식사도 하시고 마트 정도는 가실 수 있는 게 돼야지 침대 생활을 50% 이상 하시는 분들은 항암을 하다가 오히려 효과도 못 보고 돌아가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 3 이상, 50% 이상 침대 생활 100% 하시는 분들은 아무리 좋은 약이 있더라도 항암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항암제는 그러면 효과가 있냐, 없냐, 어떻게 판단을 하냐라고 하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면적을 재는 방법과 그 다음에 그 길이를 재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전 CT랑 다음 CT랑 항암 치료 전 CT랑 항암 치료하고 나서 CT를 비교를 해서 30% 이상 감소하면 부분 반응이 왔다. 완전히 암이 다 없어지면 완치가 왔다. 근데 20% 이상이 증가하면 저항성이 생겨서 질병이 진행했기 때문에 약을 바꿔야 된다. 이런 표현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 환자인데요. 이렇게 위암 환자였는데 이렇게 간에 전이가 있고요. 이 폐 쪽에도 림프절 전이가 있고 이렇게 복수가 있었어요. 항암제를 했더니 요 센치가 조금 줄었죠.
여기도 좀 줄었고 복수는 좀 비슷한 것 같고 항암을 더 했더니 이제 더 줄은 거예요. 요만했던 암이 이렇게 줄었으니까 아, 효과가 있겠구나라고 하는데 어떻게 효과를 평가하냐? 잰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 간에 있는 거 8cm, 림프 여전이 2cm 합쳐서 이제 100cm가 85%, 8.5cm가 됐고 6cm가 됐고 이렇게 되면 40% 줄었잖아요. 그러면 30% 이상이 줄었으니까 부분 반항이 왔다. 약이 효과가 있다. 계속 약을 치료합시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이게 만약 60이 되는데 다시 뭐 120이 됐다. 그럼 이제 약을 바꾸게 되죠. 그래서 약이 효과가 있다면 암을 자꾸 줄여서 이 효과 있는 약은 부작용이 없거나 효과 있을 때까지 이제 계속 항암을 하게 됩니다. 이 복수 같은 거는 센치를 잴 수가 없어서 늘어나는지 안 늘어나는지 보면서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작용 평가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머리가 얼마나 빠지는지, 설사를 얼마나 하는지, 백혈구 얼마나 떨어지는지에 따라서 저희가 용량을 조절하게 됩니다. 네, 이제 반 한 건데요. 조금 피곤하시고 졸리신가요? 네, 그래서 이제 다음은 오늘의 이제 또 하일라인 요양병원이 추구하는 이제 면역 치료, 또 이제 표적 치료. 그럼 우리가 어떻게 면역력을 잘 키워서 어떻게 치료하는 게 좋은가? 또는 이 정상세포는 공격 안 하고 암만 공격하는 이 표적 치료라는 건 뭔가? 나도 표적 치료를 할 수 있나? 누구나 할 수 있나? 이런 이제 고민들이 생기죠. 그래서 암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암의 특징에 대해서 더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암만 공격하는, 암이 특별하게 잘하게 하는 이 원인이 뭘까라는 걸 막 연구를 했어요. 이렇게 막 연구를 하다 보니까 첫 번째 나온 게 이 성장인자예요. 성장인자. 성장인자가 뭐냐면요. 이게 암세포 표면에 있는 수용체라는 게 있어요. 수용체라가 있는데요. 어떤 인자가 여기 수용체에 붙어요. 그러면 신호를 보내요. 신호를 밑으로. 죽지 마. 우리가 워낙에는 우리 몸에 이렇게 죽는 기전이 있거든요. 죽지 마. 빨리 분열해. 아까 말한 대로 혈관을 만들어. 전이하게 하는 이 신호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암의 특징에서. 그래서 이 신호를 억제해보자 라고 해서 나온 약이 항체치료제. 어비툭스, 헐셉틴 이런 약들이 이 신호가 이 수용체에 붙지 못하게 하는 약인 거예요. 그래서 연구를 해봤더니 대장암에서는 이 EGFR이라는 성장 인자를 억제하는 어비툭스라는 약과 아까 말했던 세포독성 항암제를 항암제 단독이랑 비교를 했더니 생존율이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암제 단독보다는 이 어비투스를 쓰는 게 좋겠다라고 했는데 해보니까 어떤 사람은 효과가 좋고 어떤 사람은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는 거야? 막 이렇게 공부를 또 했죠. 아까 말한 대로 제가 아까 중요한 개념이라고 한 그 이질성이라는 거예요. 이질성. 유전자 검사를 해봤더니 이 KRAS라는 유전자 돌연변이가 있는 사람은 아무리 이 어비투스를 써도 효과가 없는 거예요. 불행하죠, 불행. 이 새로운 표적 치료제가 나왔는데 나에게는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 라스라는 유전자가 없는 사람만 효과가 좋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 라스라는 유전자 검사를 해서 없는 사람만 어비투스를 씁니다. 아무나 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표적은. 그래서 돌연변이가 없는 환자에서는 생존율이 올라가고 돌연변이가 있는 환자에서는 생존율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실제로 이제 제 환자인데 제가 예전에 이제 연수 가기 전에는 대장암 환자들도 많이 봤었는데요. 64세 남자 환자가 피를 흘려서 이제 내원했어요. 그래서 CT를 찍어 보니까 이렇게 대장에 암이 발견이 됐고 간까지 전이가 된 상태예요. 예전에는 이제 아까 뭐라 그랬죠? 국한병기, 그 다음에 전이되면 이제 4기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이렇게 4기인 환자들은 완치가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근데 봤더니 이분이 이 라스라는 게 돌연변이가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돌연변이가 없으니까 어비투스랑 항암제를 쓰면 되겠다라고 8번을 했더니 아까 이렇게 컸던 간전이가 이렇게 조그매진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있던 거는 아예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분은 항암제 8번 하고 나서 대장이랑 간을 절제하고 나서 완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표적 치료제가 나오면서 완치하는 확률들이 예전에는 4기였던 환자들 완치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졌는데 이런 표적 치료제가 나오면서 완치하는 일들이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어비투스라는 약은 백혈구도 떨어지지 않고 하는데 특징적이 이렇게 여드름이 많이 나요. 여드름이. 이거 외국인 환자들이거든요. 근데 이 여드름이 나오면 재미나게도 효과가 좋아요. 제 환자인데 이렇게 여드름이 막 나요. 우리 한국인 환자들도 이렇게 사춘기 같이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이 어비투스라는 항체가 이 얼굴에 잘 붙어요. 가슴팍에 잘 붙어서 아 우리 몸에서 작용을 하고 있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CT를 아직 찍기 전인데도 여드름이 많이 나온 사람은 아유 CT 찍으면 반응이 좋겠군요. 이렇게 저희가 표현을 해요. 재미있죠. 아까 우리 세포독성 항암제와 좀 다른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실제로 연구를 해보니까 이 피부 독성이 일어난 사람이 심할수록 반응률도 생존율도 올라가는 걸 알게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헐투라는 유전자인데요. 이거는 유방암이랑 그 다음에 저희가 보는 위암에서 나오는 건데요. 어떤 같은 위암이라도 헐투라는 이 단백질이 과발현된 위암이 있고 어떤 위암은 헐투가 발현이 안 돼요. 이 헐투라는 단백질이 과발현이 되면 헐셉틴이라는 좋은 약이 이제 효과를 발휘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종양내과에 오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맨날 이런 얘기 하거든요. 조직을 가져오세요. 조직. 염색 안 한 조직을 가져오세요. 해서 이걸 염색을 합니다. 염색을 해서 이 헐투라는 단백질이 잘 발현이 된 사람만 헐셉틴의 효과가 좋아요. 아까 말한 대로 다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헐투라는 단백질이 나오는 사람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검사를 해봤더니 항암제 단독보다 헐셉틴을 쓰는 게 좋겠구나. 유방암에서도 유암에서도 이런 결과들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약회사에서 엄청나게 똑똑해졌어요. 그러면 항체만 치료하는 게 아니라 항체에다가 항암제를 붙이면 어때? 이런 걸 연구한 거예요. 그래서 원자폭탄처럼 항체에다가 암세포만 공격을 하면서 항암제를 암세포에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정상세포는 공격을 덜 하고 암세포만 하게 하는 이런 일들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 약이 개발이 됐어요. 그래서 개발이 돼서 유방암에서 쓰다가 2년 전에 이 다이치 산교랑 아스트라제네카라는 국제 회사에서 이 에널2라는 약을 개발했어요. 이 에널2 똑같은 거거든요. 이렇게 항체에다가 항암제를 붙인 약이에요. 항체에다 항암제를 붙여서 해봤더니 유방암에서도 위암에서도 굉장히 반응이 좋아요. 세포독성 항암제보다 훨씬 더 반응이 좋았고요. 더 재밌던 건 뭐냐면 아까 제가 이제 유방암이던 위암이던 이 헐투라는 단백질이 과발현되면 될수록 잘 듣는다고 그랬는데 이 저발현된 사람, 예전에는 헐셉틴이 전혀 안 들었던 사람들도 요 약을 쓰게 됐더니 효과가 좋은 걸로 나와서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유방암 환자의 한 20% 미만에서만 이 헐셉틴을 썼었는데 이 에널2는 한 반 정도, 반 이상이 이제 쓸 수 있는 일들이 생기면서 기술이 점점점 발달이 하면서 그동안 쓰지 못했던 환자, 그동안 효과가 덜 왔던 환자까지도 훨씬 더 좋은 효과들을 가져오게 됐습니다. 다음은 혈관이에요. 혈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암의 특징 중에 세 번째가 암이 자라려면 혈관을 만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암이 이렇게 크다 보면 혈관한테 신호를 보내요. 야, 혈관 좀 자라봐. 나에게 영양소랑 산소 좀 줘봐.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혈관이 이렇게 많아져요. 그러니까 여기서 영양분을 받으니까 이 혈관을 못 만들게 하자라고 해서 나온 약이 대장암에서 쓰는 이 아바스틴이라는 약입니다. 이 아바스틴 또 위암에서 쓰는 사이람자 이런 약들이 이제 개발이 됐고요. 항암제 단독보다는 이 표적 치료제, 혈관 억제제를 썼더니 반응이 좋은 걸로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표적 치료라는 거고요. 이제 오늘의 마지막 키는 이제 면역 치료입니다. 그럼 면역. 그럼 이제 우리가 면역을 어떻게 할 거냐? 뭐 예전에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몸에 감기가 걸리잖아요. 그러면 바이러스 때문에 대부분 감기 바이러스가 우리 몸을 공격해서 기침도 나오고 가래도 나오고 이런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이 바이러스를 죽이기 위해서 또는 세균성 폐렴이 생겼을 때 이 폐렴에 감염된 세균을 죽이기 위해서 우리 면역세포들을 공격을 해요. 공격을 하다 보면 사이토카인이라는 여러 이제 인자들이 나오면서 열도 나고 막 몸이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 원래 정상으로는 이 면역세포가 감염된
박테리아나 바이러스를 잡아 먹어야 돼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감기에 걸리더라도 폐렴에 걸리더라도 회복하는 이유는 다 이 면역 세포들이 이런 일들을 하고 있거든요. 암 세포도 정상 세포와 다르기 때문에 면역 세포들이 암 세포를 공격할 수는 있는데 왜 암 환자들은 면역 세포들이 암 세포를 못 공격할까라고 연구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봤더니 이제 암이 자라려고 이제 면역 세포가 암을 공격하려고 하면 이 면역 세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거든요. 면역 세포가 항진이 돼야 돼요. 항진. 면역 세포가 막 일을 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이제 사이토카인들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개발된 약이 인터페론, IL-2 이런 약들이 개발이 돼서 이런 사이토카인들이 나오면 면역 세포들이 항진이 되면서 암을 공격할 수 있겠다라고 연구하기 시작을 했고 이런 약들을 개발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고용량의 인터루킨 2라는 이런 사이토카인이라는 약을 주게 되면 흑색종이나 신장암에서는 4기임에도 불구하고 한 5%에서 10%의 환자는 완치가 되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4기는 대부분 완치하기가 어려운데 이 이 인터루킨 2라는 약을 쓰면서 완치가 되는 일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사용되기 시작을 했었는데 써보니까 부작용이 너무 심한 거예요. 감기 몸살이 한 10배, 몸살 힘들고요. 열은 한 40도씩 나고요. 폐에 물도 찰 수 있고 환자가 막 힘들어 죽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심지어 그러다가 중환자실 가서 사망하는 경우도 있어서 너무 부작용이 심하다는 거를 알게 됐고 아무나 못 쓰는 이런 약이 됐어요. 그래서 예전에 10년 전, 15년 전에는 이런 약이 쓰기는 했지만 굉장히 위험해서 이제 쓰기가 불편했던 약인데 미국의 의사 선생님, 미국의 이제 과학자 선생님과 그 다음에 일본의 의사 선생님이 이제 개발하게 된 게 이제 이 CTLA4라는 새로운 물질을 발견을 하게 됐습니다. 이 CTLA4는 뭐냐면 암이 아까 면역세포가 항진되고 저하되고 이게 이렇게 살아나야 되는데 항진되려고 하는 신호가 너무 많으면 우리가 정상세포도 공격하기 때문에 다시 이제 열이 떨어져라, 그만 이제 해라라고 하는 이 신호가 이 CTLA4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감염된 세포에서 나온 이 표적과 T세포가 만나서 항진이 됐다가도 이 CTLA4라는 물질이 나오면 이제 이 항진이 이제 중단이 돼서 면역 세포들이 이제 자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자고 있으니까 이 자는 거를 못 자게 깨우는 약이 여보이라는 약이 개발이 됐고요. 이 여보이라는 항체를 썼더니 흑색종에서 효과는 아주 좋지는 않지만 20%는 완치가 되는 일들이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두 번째는 이 PDL1이라는 단백질인데 이 PDL1이라는 단백질은 뭐냐면 이 항진된 이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공격하러 가요. 그런데 암세포가 똑똑해서 나 공격하지 마 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그게 PDL1이에요. 그래서 이 암세포에서 이 PDL1이 발현을 하고 있으면 항진된 이 T세포가 공격을 못하게 돼요. 이거를 알게 돼서 요거를 억제하는 약이 키트루다, 옵디보, 아테졸리주맙 이런 약이 개발이 됐어요. 그래서 누군지 아세요? 지미 카터 미국 전 대통령이거든요. 이분이 흑색종 뇌전이가 발견이 되셨어요. 한 80대 흑색종 뇌전이. 이 흑색종이라는 이 피부암이 뇌로 전이가 잘 되는데 이렇게 되면 한 3개월 정도밖에 못 사세요. 그런데 이 키트루다라는 약이 나오면서 이분이 이 약을 썼더니 피부에 있던 암도 다 죽고 뇌전이도 다 죽고 그래서 완치가 됐어. 완치. 그러면서 이 키트루다라는 약이 전 세계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흑색종에서는 정말 신기한 약으로 이제 개발이 돼서 이제 완치가 됐고 작년에 이제 다른 이제 노안으로 이제 돌아가시게 됐으나 하여튼 흑색종에서는 완치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써봤더니 이게 이제 심장을 침범하는 흑색종, 간전이 이렇게 됐던 환자들이 3개월 치료했더니 거의 다 막 없어지는 거예요.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이 여보이라는 약, CTLA4 이니비터, 그 다음에 PD1
이런 단백질 억제하는 키투르다, 옵디보, 바벤시오, 테센트렉, 임핀지 뭐 이런 약들이 제약회사마다 막 개발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요 면역 항암제 단독이든 그 다음에 항암제와 병용을 하던 해가지고 효과를 입증을 했고요. 이 CTLA4라는 약을 개발하신 미국의 과학자 선생님이 제임스 앨리슨이라는 분인데 이 분이랑 일본에 있는 닥터 혼조라는 이 두 분이 노벨 의학상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면역 항암제는 누가 잘 됐느냐? 제가 뭐 동영상도 찍고 그랬는데 또 이게 아무나 잘 됐는 게 아니에요. 아까 말한 대로 특히 PD-1 억제제는 이 PD-L1이 과발현되면 될수록 암종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같은 암이라도 같은 위암이라도 이 PD-L1이 발현이 많으면 많을수록 잘 듣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거 보면 참 안타깝죠. 헐투도 없고 나는 KRAS 돌연변이가 있고 같은 암 환자인데도 약제가 잘 듣는 분이 있고 잘 안 듣는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면역 항암제와 세포독성 항암제랑 같이 병용을 했더니 생존율이 올라가더라. 위암이 4기로 진단되면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밖에 못 사셨는데 한 20-30%의 환자들이 3년 이상 생존하게 되고 심지어 제 환자 중에서도 완치되는 환자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면역 치료제라는 게 나오면서 완치까지 되는 거예요. 완치까지. 다 되는 건 아니지만.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제 우리의 이제 목표는 뭐냐면 이 세포 치료제. 이 세포 치료제는 뭐냐면 아예 면역 세포를 변형을 해서 넣어주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킴리아라는 그 칼티 치료제라고 하는 약인데요. T 세포를 변형을 해서 백혈병 환자, 림프종 환자를 치료해보자라고 해서 지금 한 15년 전부터 이제 시작을 했고요. 그 약을 이제 처음 썼던 아이예요. 이 애가 이 백혈병 환자인데 이 약을 처음 임상 연구로 시작을 했더니 완치가 됐어요. 그래서 나 5년째 완치가 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사진을 찍고 홍보하기 시작을 해서 이 세포 치료제가 지금 혈액암에서는 굉장히 좋은 약으로 돼서 이식을 하고도 재발한 사람, 항암제 하고도 재발한 사람에서 정말 유일한 치료 약제로 이제 개발이 됐고 효과도 많이 좋고 해서 쓰게 됐고요. 작년부터 이제 보험이 되기 시작했는데 작년인가 재작년인가요? 보험 되기 전에는 이 약이 한 번 맞는데 얼마인 줄 아세요? 5억이거든요. 5억. 5억이라는 약을 쓰게 되면 뭐 완치가 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돈 좀 있으신 분들은 완치되면 해야지라는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다행히도 우리나라에서 이제 보험이 돼가지고 500만 원만 내면 돼요. 나라에서 다 내줘. 그래서 이런 좋은 약이 이제 개발이 됐고요. 이제 저는 이제 미국에서 이런 연구를 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가 보는 위암이나 이런 고형암은 아직은 세포 치료제가 안 들어요. 그러면 이제 안 듣는 환자들을 어떻게 잘 치료할 건가 이런 거 같이 고민을 하면서 지금 연구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까맣게 보이는 게 다 암이거든요. 림프종 환자예요. 온몸에 다 이렇게 까맣게 있잖아요. 페트시티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했는데 이 세포 치료제 했더니 싹 없어지고 완치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면역 치료 시대에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보는 이런 고형암, 위암, 폐암, 대장암 뭐 이런 환자분들도 이런 세포 치료제 효과를 보게 되는 날이 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부작용들은 있어요. 이 부작용들이 아까 면역 치료제 부작용처럼 굉장히 힘든 일도 생기고 환자가 경기도 하고 그 의식도 처지고 하는 이런 부작용들이 생겨서 이 부작용들을 잘 저희가 조절을 또 좀 하고 있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 이게 만화인데요. 이제는 이제 맞춤 치료 시대가 온 거예요. 여기 저의 유전자가 있습니다. 저는 헐투라는 단백질이 과발현된 위암입니다. 저는 라스라는 유전자 돌연변이가 없는 대장암입니다. 오늘 얘기는 안 했지만 EGFR 돌연변이가 있는 폐암입니다. 라고 우리가 분석을 한 다음에 환자한테 당신은 이런 돌연변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표적 치료제가 잘 듣겠습니다. 당신은 PD-L1이라는 단백질이 있기 때문에 면역 치료제 옵디보라는 걸 쓰는 게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맞춤 시대가 왔고요. 진짜 많이들 하고 있고 이 맞춤 시대에 하다 보니
정말 이렇게 치료가 어려운 환자들도 효과도 늘어나고 또 완치되는 일들이 좀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오늘 마지막 이 슬라이드인데요. 아까 제가 우리가 사망률의 1위는 암이라고 했잖아요. 암은 우리를 비껴나가기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암이 많이 생기고 우리가 암을 접할 수밖에 없는데 암을 걸릴 거면 빨리 조기 진단해서 빨리 걸리자. 빨리 찾자. 이게 이제 첫 번째 주제고요. 두 번째는 암이 이제 진행된 상태로 발견이 되더라도 희망을 잃지 않고 여러 가지 노력들 또 새로운 약들이 개발이 되면서 예전에 세포독성 항암제를 쓰게 되면 사실은 오래 못 살았어요. 대부분 생명을 연장하다가 돌아가시게 되는 일들이 생겼고 표적치료제도 마찬가지로 완치까지는 좀 어려운 일이 있다가 이제 면역치료제가 나오면서 소수의 환자들 10%에서 20, 30%의 환자들이 완치가 되는 일들이 생겼고 최근에 이제 항암제와 병용, 표적치료제와 병용, 면역치료제와 병용을 하면서 상당수의 환자들이 완치가 되기 시작을 했고 오래 살기 시작을 했고 해서 사실 우리가 고혈압, 당뇨 진단받았다고 막 너무 우려하지 않잖아요. 그냥 사는 거잖아요. 사는 거. 어떻게? 만성병처럼. 그래서 저희의 이제 목표는 이런 겁니다. 암을 가졌지만 암과 함께 사는 거예요. 약으로 조절하면서 암과 함께 사는 일들을 여러분과 저희 치료자들이 이제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암이 안 걸릴 수 있으면 좋겠지만 걸리더라도 우리가 희망을 잃지 않고 잘 치료하시면 또 좋은 결과들이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혹시 제 강의는 여기에 마치는데요.